자, 전 시간에 요거 조금 하긴 했는데, 다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MCDK는 사이클린하고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상기를 붙여주면 억제가 되고, 그죠? 요 인상기를 떼내면 활성을 갖게 되는, 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는다고 했고, 그죠? 요 과정에서 CDC25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저번에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요 CDC25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DNA에 손상이 생기면, CDC25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DNA의 손상이 왜 CDC25의 활성을 떨어뜨리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분자생물학 책을 보시면, DNA의 어떤 손상을 인식하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복합체들이 관여를 하고, 그 중에 어떤 물질이 뭔가를 분비해서 몇몇 가지의 기작을 통해서 CDC25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논문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튼 DNA의 손상이 CDC25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탈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MCDK의 활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저 DNA 다 고칠 때까지. 그러니까 M기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M기는 굉장히 짧거든요. 짧죠? 짧고, MCDK가 활성화가 되면 MCDK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컨덴신을 활성화시켜서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시키고, 그 다음에 방추사의 합성을 촉진한다 그랬어. 근데 짧은 순간에 그러면 얘가 딸랑 하나 활성화되면 얘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겠죠. 그럼 1시간 안에 끝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MCDK가 그 M기의 짧은 순간에 확 늘어나야 돼. 이 필요성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가 몇 개만 활성화되면 천천히 접히겠죠. 염색체로. 그럼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짧은 순간에 염색사가 염색체로 확 바뀌고 이게 이제 방추사가 쭉 나와가지고 쫙 당겨줘야 되니까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세요. CDC25가 활성화돼서 MCDK 하나가 활성화되면 이 MCDK가 우리 컨덴신도 활성화시키고 방추사도 활성화시키지만 또 뭐도 하냐면은 불활성화된 CDC25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관여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활성화되면 얘를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CDC25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MCDK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MCDK가 더 많은 CDC25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뭐라 불러 이런 거? 양성 피드백이라 부르죠. 전형적인 양성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은 우리 몸에서 잘 쓰지 않는 피드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파괴적이거든요. 짧은 순간에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뭐가 있어요? 양성 피드백에 자궁 수축할 때, 그렇죠?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면 자궁에 수축되고, 자궁에 그 신장 수용기가 있어서 수축하는 정도를 뇌로 보내면 뇌가 더 자극돼서 옥시토신을 더 많이 내려보내고, 그럼 자궁이 더 강하게 자극되면 뇌를 더 강하게 때려서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아기를 치약 짜듯이 쭉 짜주죠. 그럼 이제 치약처럼 쭉 나오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머리도 이렇게 늘어난, 콘처럼 이렇게 조금 늘어난 상태로 뽑혀서 나오는, 가래떡처럼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유도할 때 양성 피드백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 몸에서는 잘 없죠. 근데 요게 이제 잘 없는 양성 피드백의 하나의 예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MCDK가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M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 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누군가 물어봤죠? 방추사에서 이게 이제 키네트 코어에 방추사가 다 결합하지 않으면 왜 APC의 활성이 억제되는가? 여기 보면 방추사에서 제가 물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MAD2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이 물질이 APC, 활성화된 APC를 억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여기에 다 결합되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면 서큐린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세퍼레이즈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후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키네트 코어에 방추사가 다 결합을 해야 후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얘가 활성화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편집 다 해갖고 APC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거죠. 자,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직접 요거를 분해한다기보다 여기에 유비키틴을 붙여서 프로테아솜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서 프로테아솜이 처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주로 유비키틴을 붙여서 없애죠. 소기관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으면 얘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나가다가 얘를 검사하는 누군가가 유비키틴 하나 붙이고 합니다. 아, 얘 좀 이상한데? 유비키틴 붙이고 하고. 근데 나만 판단했을 때 얘가 이상하면은 그거를 무조건 잡아다 없애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면 또 가만 놔둬.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다른 애가 보다 얘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비키틴 또 붙이고 하고. 그래서 유비키틴이 몇 개 쌓이면 이제는 끄고 가죠. 아, 너 진짜 일 안 하는구나. 끄고 가가지고. 프로테아솜에 집어넣고 휙 갈아서 휙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단위체 상태로 다시 뿌리면 다시 조립해서 씁니다. 네, 우리 몸이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래서 일 안에서 스티커 3장 붙으면 쓱 끄고 가가지고 공중분해 시킨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쓰고 이와 같은 어떤 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 과정 얘기를 드린 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됐죠. 자,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자, 요거 환경. 요거는 뭐다? 마이토젠이 붙어서 RB 단백질의 인산화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데미지. 데미지를 고쳤냐? 이건 어떻게 한다? DNA가 망가지면 P53. 그래가지고 P21. 락. 그래서 기다려. 그렇게 되는 거고요. DNA 복제가 잘 됐냐? 복제가 2번 되지 않는 이유는 SCDK가 CDC6의 분해를 유도해서 그 OIC하고 CDC6의 복합체 형성을 막기 때문에 헬리케이스가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키네트 코어에 방추사가 달라붙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분비해서 그 물질이 뭐를 해? APC를 억제하면 APC가 서큐린을 분해하지 못하고 그럼 세퍼레이즈가 풀리지 못해서 코의 신을 잘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후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 그죠? 그 얘기죠. 네네. 자,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얘기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했던 것들을 주말에 이렇게 종이 하나 해놓고 그 단계에서 지금 이 뭉태기가 이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인가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정리된 거를 기억하시면 기억이 오래 갈 거고 낱개로 기억하면 증발될 겁니다. 휘발. 모든 것들이 휘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의 조기 조절 시스템을 배웠는데 정상적인 세포 분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일어나는가? 요걸 한번 배워보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몇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 세포 분열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신호 자극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마이토젠 같은 외부에서 신호가 와야지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런 거죠. 성장인자가 와서 붙으면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얘가 몇몇 단계를 거쳐서 신호 전달 경로를 쭉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유전자의 전사에 관여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즉 이 신호가 있어야 세포 주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세포 주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세포를 키워보면요. 세포를 키워보면 이게 공중에 붕 떠서 자라는 애는 없어요.
다 붙어 자랍니다. 바닥에 붙어서 자라. 이거를 접착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붙어서 자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이런 거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세포 배양하다가 발로 뻥 차가지고 얘가 이렇게 막 흔들려서 세포가 붕 뜨면 다 죽어요. 붕 뜬 건. 예, 못 삽니다. 얘네들이 이제 붙어서 자라. 바닥에. 그래서 옮길 때 되게 조심조심 옮기는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공간적으로 떠 있는 모든 애들이 어딘가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세포끼리도 이렇게 어딘가에 판이 있을 거고 여기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판이 있고 여기에 세포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세포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도 바깥에 이렇게 골조 구조가 있어요. 세포의 기질이라는 골조 구조들 이런 구조가 있고 여기에 세포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좀 크게 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나게 썰었다 딱 썰었다 그럼 이거 메꿔지지 않죠. 상처가 크면 메꿔지지 않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가 공중에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메꿔지지 않아. 즉 무슨 얘기냐면 세포의 기질이 쓸려나갔기 때문에 세포가 달라붙을 자리가 없어서 메꿔지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3D 스캐닝으로 이걸 알아냈어. 이거의 구조를. 그래서 이걸 3D 프린팅으로 복구해. 그래서 이걸 찍어내 3D 프린팅으로 세포의 기질을. 그래서 세포의 기질을 입히고 세포를 뿌리면 세포가 여기 달라붙어서 복구가 됩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은 거기까지 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3D 프린팅 이런 데 쓰고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간단한 기관까지는 찍어내고 있죠. 예, 간단한 것까지는 이제 찍어내고 있고 그게 이제 임상실험에 들어가서 사람한테 적용되느냐 요건 좀 더 먼 미래 얘기지만 지금 일단 간단한 기관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저거 찍듯이 이렇게 쭉쭉 찍으면 근데 시료가 세포죠. 세포를 넣어서 쌓아가지고 중첩을 해서 이렇게 쓱쓱 찍으면 뭐 간이 나오고 뭐 심장이 나오고 네. 예, 간단한 지금 근데 온전한 기관은 좀 어렵고 조직 단계까지는 거의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근육 조직, 무슨 조직 이런 거. 그 안에 세포나 조직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거 다 줄기세포나 아니면 피부세포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 만들듯이 세포들을 배양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적층을 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접착액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 찾아보면 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밀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한 층으로만 자라요. 이렇게 얘가 두 층으로 자라잖아. 한 층으로만 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세포막 표면에 이런 리셉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세포막에 이런 물질이 있고 얘 세포막에도 이런 물질이 있는 거야. 쭉 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크로스가 딱 되면은 우리 둘 사이이 뭐를 하냐면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신호를 바깥으로 뿌립니다. 이제 그만해 이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억제시켜요. 그리고 이게 뚫리면 우리 둘 사이에 억제 신호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요만큼 또 세포 분열을 해서 메꾸고 딱 그만큼만 메꾸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세포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야. 근데 암은 이걸 무시합니다. 자, 암이 어떻게 무시하느냐? 첫 번째, 정상세포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PDGF가 혈수판 유래 생장인자인데 요 신호 중에 가장 최초로 알려져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신호라서 이걸 얘기하는데 신호 없으면 이렇게 안 자라고 신호 주면 많이 자라고 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층으로만 자라고 떼내면 거기가 딱 메꿔지게만 자라고 요런 거죠. 근데 암은 암 좀 특이해. 얘는 신호 자극이 없어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어떻게 없어도 하냐면 첫 번째 신호 자극을 자기가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배출해. 그러면 자기 몸의 리셉터가 자기가 배출한 거가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활성화돼. 요런 시스템이 있고요. 자기가 막 뿜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펌프 해갖고 막 혼자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거 안 붙어도 이미 활성을 가진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가 없어. 그냥 활성화돼 있어. 항상 화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호 자극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모두 다 암은 이게 없어요. 밀도 의존성이 또 없어. 왜냐면은 요 세포막에 붙어있는 요 리셉터 같은 것들이 없어. 그래서 붙어서 억제 물질을 내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층으로 막 쌓이죠. 이렇게. 징그럽게 막 쌓이고요. 쭉쭉 쌓이고 그 다음에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접착 의존성도 없습니다. 어디 붙어있지 않고 떠댕길 수 있어. 그래서 전이가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 원래 세포들은 조직에서 이탈을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 가서 뭐 간 조직이 뭐 커지고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근데 암세포는 세포들 사이에 어떤 결합들이 깨지면서 얘가 쭉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죽지 않아. 죽지 않아야 암인 거죠. 죽으면 정상세포였던 거고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혈관 따라서 몸을 돌면서 정착하면 그게 이제 암이 퍼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에서 벗어나면 암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남자들도 유방암 걸립니다. 우리도 유방암이 있으니까요. 유방암 걸리는데 유선의 어떤 이런 발달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 좀 발병률이 생각보다 꽤 높죠.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았어.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게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핵심 팩터가 되는데 얘가 얘 두 가지 물질을 만듭니다. E6와 E7을 만들어. E6는 P53에 유비키틴을 붙여서 P53을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P53이 하는 일이 뭐였어? DNA 손상을 인지해가지고 그러니까 DNA 수복기작에 관여하는 아이죠? 얘를 날리니까 DNA가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세포 주기가 시작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 E7을 만드는데 이 E7이 뭐야? RB 단백질을 인산화시킵니다. 외부 신호가 없어도. 그게 뭔 얘기야? 망가진 DNA를 가지고 복제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감염돼서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암이 생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PV에 대해서 백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HPV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두종이니까 혹 같은 게 생겨. 근데 제가 제일 양호한 사진만 갖고 온 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에 생겨요. 막 생식기 같은 데도 막 생겨. 막 안에도 생기고 막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이 몸 전체에 생기. 입 안에 내장 안에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뭐 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징그럽죠. 그래서 IB가 뭐냐?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전에 슬라이드를 하나 갖다 놓은 거고요. 이 과정에 관여는 이 IB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븐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아까 그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거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백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이 존재하죠. 이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약이 두 개밖에 없어서. 가다실, 뭐 서바릭스, 뭐 이런 게 요 약이야. 그래서 이거 백신 주사 맞으라고 하죠. 요새 병원 가면은.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12살 이내에 맞으면 뭐 좋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맞으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뭐 좀 무서우면은 뭐 맞아서 나쁠 건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어떤 독특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 바람 유전자라는 게 있어. 바람 유전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얘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아이였으면 그냥 떼버리면 돼. 그죠? 유전자 가위 같은 걸로 그냥 싹둑 끊어버리면 되는데 보통 바람 유전자가 뭐 하는 애냐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의 어딘가에 관여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꼭 필요한 아이야. 그래서 자를 수가 없어.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허투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허투가 이제 수용체예요. 외부에서 오는 세포 성장 인자를 인지하는 수용체야. 이걸 만드는 유전자가 이제 바람 유전자예요. 정상적일 때는 수용체가 요거밖에 안 만들어져. 적어. 25,000개에서 5만 개 정도를 만들어. 그래서 요 정도를 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신호가 어느 정도 많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얘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과발현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200만 개로 늘어. 그러면 굉장히 작은 신호에도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세포 분열을 막 하게 되는 암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알아서 약이 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어. 얘가 이렇게 돼서 암이 되는구나. 알았어. 어떻게 막을래요, 이거? 예, 뭐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하는 게 리셉터니까 리셉터를 망가뜨려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약이 나왔냐면 이 리셉터를 망가뜨려 볼까? 하는 약이 나왔어. 그래서 허투에 그냥 붙어서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허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냥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생장인자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강제적으로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체가 200만 개지만 얘를 만들어서 뿌려주면 이게 2만 5천 개에서 5만 개 정도로만 활성화될 수 있게 이거 만들어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체를 강제적으로 셧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약으로 있습니다. 이름이 이거죠. 허셉틴. 써있지, 허셉틴. 허셉틴. 예, 실제 약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암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알려지고 있는 분야고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물질명까지 알려져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알아낸다는 거, 뭐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어디가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단계를 복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야 이게 망가지면 이걸 우회시키면 되겠다. 그럼 우회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누군가를 투여하면 이 단계를 커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죠.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체 대사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과정 하나 외우는 게 허걱허걱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메커니즘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야 이걸 투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의 양이 많거나 적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예측이 돼야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컴퓨터로 일일이 찾아볼 거야. 그때마다 이건 뭐랑 연결되더라 하고 또 이거 어렵죠. 보통 요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모델링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모델링 프로그램 뭐 그냥 돌리면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면 재밌겠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 회로가 여기 들어가서 이게 말하지만 팍팍팍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예,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화학 반응이고 화학 반응은 화학 시간에 배운 화학 방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많아지면 뭐가 어떻게 될지 화학 평형 좀만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래서 뭔가를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3차원 모델링 같은 것들도 잘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알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기는 제법 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단백질 3차원 모델링의 끝판왕이죠.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주면 3차원 모양을 이렇게 예측해내고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의학 시장이 워낙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실험을 막 10년씩 해야 돼요. 임상을. 그럼 10년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버틸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의학 시장이 좋냐면 이게 단가 대비 마진이 어마어마하죠. 단가 대비 마진이 뭐 삼성 반도체 팔아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18만 원이잖아요. 단가가 50원에서 1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물질이잖아. 굉장히 적은 양의 물질이니까 이걸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한 100원 나오는데 몇 배 마진이야. 예.
그러니까 요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막 10년씩 해야 되니까 거대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뭐 10대 메이저 회사들 보면 뭐 화이자나 이런 거 보면은 마진율이 어마어마해서 맘만 먹으면 삼성 사겠죠. 근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뭐 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1년에 쏟아붓는 예산 범위가 진짜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보다 더 쏟아붓는 회사들도 있어요. 한 회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약 하나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개발하기에는 아직 어려우니까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서 이제 특허가 끝난 약을 복제품을 만드는데 뛰어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뭐 하나나 SK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뭐 이런 거 이름 들어본 회사들, 걔네들이 전체 복제약의 막 3분의 2씩 막 만들어내고, 막 우리나라 또 따라가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쭉쭉 따라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파트 전공자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옛날에 이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과학 하면은 할 게 없어서 화학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전과를 많이 했는데, 차츰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박사급 인력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이. 한 대학에 뭐 한 30명 치고, 대학 상위 한 30개 뽑으면, 40개 뽑으면 몇 명입니까?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박사급들 해봤자 1000명이 될까 말까야. 삼성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몇천 명이죠. 네, 아름다운 시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